안녕하세요, 다니엘 선생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신경계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사람의 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된 중추신경계와 중추신경계에서 온몸으로 뻗어나가는 말초신경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신경의 작용으로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고 몸의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오늘은 내분비계와 호르몬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학습을 통해 내분비계와 호르몬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키가 큰 사람으로 기록된 로버트 퍼싱 와들로우의 아버지나 형제들은 보통 사람들과 키가 비슷했지만 와들로우는 태어난 지 4개월째 되던 해 뇌수술을 했는데 뇌수술의 실패로 종양이 생겨 거인증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의 키는 계속해서 커져 8살 때 이미 키가 180cm였고 22살이 되던 해에는 2m72cm에 달해 기네스북 초대 최장신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와들로우는 20대 초반에 사망하였는데요. 사망한 이유가 미국 독립기념일에 발목이 긁혀 상처가 난 것이 악화되어 발목에 염증이 생겼고 공식 최장신이 된 지 1개월 만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로버트 와들로우의 키가 비정상적으로 컸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생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생장 호르몬은 뼈의 생장을 촉진하죠. 인체는 화학물질을 분비하는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이 있습니다. 내분비샘은 따로 분비관이 없어 합성한 호르몬을 혈액으로 분비합니다. 반면 외분비샘은 별도의 분비관을 통해 물질을 배출하는데 외분비샘에는 젖샘, 땀샘, 침샘, 소화샘 등이 있습니다. 내분비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분비샘. 외부 환경이 달라져도 사람은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작용으로 몸 안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내분비계를 구성하는 내분비샘은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합니다. 사람의 내분비샘에는 뇌하수체, 갑상샘, 부갑상샘, 부신, 이자, 난소, 정소 등이 있고 각각의 내분비샘에서는 특정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내분비샘과 호르몬에 대해 알아볼까요? 뇌하수체전엽에서는 생장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FSH, LH와 같은 생식샘 자극 호르몬 등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뇌하수체 후엽은 콩팥에서 수분제 흡수에 관여하는 ADH,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고 최근 사랑 호르몬으로 알려진 옥시토신도 분비합니다. 목에 위치한 갑상샘에서는 티록신과 칼시토닌을 분비하는데 티록신은 물질 대사를 촉진하며 칼시토닌은 혈액의 칼슘 농도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부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파라토르몬은 혈액의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죠.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은 혈액의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량적 작용을 합니다. 이자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데요. 베타세포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하고 알파세포에서 분비하는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킵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혈당량 조절에 기량적으로 작용합니다. 또 신장의 위에 부착되어 있는 부신은 겉질과 속질로 나뉘는데요. 부신 겉질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에는 코르티코이드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강질 코르티코이드는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체액의 무기염류 농도를 조절합니다. 부신 속질에서 분비하는 에피네프린은 혈당량 조절, 혈압 상승 등의 작용에 관여하죠. 이외에 생식샘 분비 호르몬이 있는데요. 정소에서는 남성의 2차 성징 발현에 관여하는 테스토스테론이, 난소에서는 여성 2차 성징 발현에 관여하는 에스트로겐과
자궁 내벽 피부 유지에 관여하는 프로게스테론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알아본 호르몬의 이름과 기능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호르몬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합성되어 혈액 속으로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온몸에 운반되지만 특정 표적 세포나 기관에만 작용하는 특이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 표적 세포나 기관에 특정 호르몬만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성과 몸의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과 신경계의 작용을 비교해보면 인접한 표적 세포에만 빠르게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세포와 달리 호르몬의 작용은 지속적이고 광범위합니다. 신호 전달 매체로 호르몬은 혈액이고 신경계는 뉴런입니다. 그리고 신호 전달 속도는 호르몬이 신경계에 비해 느리지만 작용 범위는 호르몬이 신경계보다 넓습니다. 또한 효과의 지속성은 호르몬이 신경계에 비해 비교적 오래 지속됩니다. 신경계는 일시적이며 빨리 사라져버리죠. 호르몬은 아주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며 분비량이 너무 적거나 많으면 결핍증이나 과다증이 나타납니다. 또 척추동물 사이에는 종 특이성이 없거나 작아서 다른 동물종의 호르몬이 몸 안에 들어와도 항원으로 거의 작용하지 않죠. 호르몬은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생식, 발생 등의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사질환 중 대표적인 것이 당뇨병인데요. 궁금한 생명과학사에서 인슐린의 발견 이야기를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한 생명과학사, 인슐린의 발견. 당뇨병은 그리스, 로마, 이집트 등의 고대 기록에도 남아있는 질병이지만 그 원인과 치료법은 오랫동안 미궁으로 남아있었습니다. 1889년에 민코프스키는 이자를 제거한 개의 오줌에 파리가 모여드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오줌을 분석하여 이자와 당뇨병의 연계성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당뇨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이자에서 이자섬의 세포들이 퇴화되었다는 것이 알려졌었죠. 민코프스키는 이자에서 소화액뿐만 아니라 인슐린도 분비된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1921년 캐나다의 벤팅과 그의 제자 베스트는 개의 이자에서 인슐린을 추출한 다음 그 추출액을 당뇨병에 걸린 개에게 주사하여 당뇨병이 치료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소나 돼지의 이자에서 추출한 인슐린이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벤팅의 발견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고 이 업적으로 그는 1923년 최연소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되었죠. 벤팅의 인슐린 추출을 시작으로 인슐린의 아미노산 조성, 인슐린 유전자의 염기 서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인슐린의 대량 생산 등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수능에서는 항상성 조절 중 혈당량 조절, 체온 조절, 삼투압 조절이 빠지지 않고 출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호르몬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